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낭독을 통해 감상부터 해 보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이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시이면서 노래입니다. 세월이 가면은 박인환 시인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많고 얘기거리가 많은 시이기도 하죠.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강원도 출신이고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조금 생활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천석군 만석군 아들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그 궁핍한 시대에 관리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좀 안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학교도 경기공립중학교를 다녔고 평양의과전문학교를 다녔습니다. 경기공립중학교는 5년제로서 지금의 중고등학교 과정이고 매일고보라고 하는 학교에서 교명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근데 졸업 못했어요. 워낙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보러 다니다가 학업에 태만해가지고 잘렸습니다. 대충 어떤 학교 또 나와서 절치부심 끝에 또 역시 참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평양의전을 들어갑니다. 역시 또 졸업 못합니다. 왜? 갑자기 해방이 되었어요. 그 3년제 학교인데요.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분단이 되고 시대적 상황의 리스크를 감지했기 때문에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것이 바로 종로에 있는 서점을 열었습니다. 마리서사라고 하는 서점을 열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책들은 별로 없었죠. 한글 책들은 일제강점기 때의 책이나 해방 직후의 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본 책이 많았고요. 또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책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미군정 시대이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헌책들도 참 많았거든요. 자연스럽게 마리서사는 외국 서적 전문점이 됩니다. 마리서사 서점 주인을 하면서 많은 예술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김수용도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김수용도 책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친해진 동료 관계가 된 것이죠. 이 책 보시면 마리서사에서 찍은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되는 무슨 표기된 것들이 있고 한 거 보니까 외국 전문 서점이다. 외국 전문 서점을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이 외국책밖에 없으니까 거의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910년대
출생의 시인들은 대체로 토착인이 전통인이 하는 것을 지향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1920년대에 출생한 시인들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류를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지금 우리들이 보는 언어로부터는 좀 멀어진 언어다. 왜? 1920년생들은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시절 때부터 전문학교 다닐 때까지 모든 공부를 일본어를 했기 때문에 그 일본어가 한자 투성이 아닙니까? 우리의 안에 그 모국어, 토착어에 관심 없고 한자어로만 공부를 하고 사고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머리가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특히 거다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더더욱 안에 1920년대 출생 시인들은 한자어 투성이의 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일본식 한자어 투성입니다. 굉장히 생경하고 낯선 언어의 풍경이라고 하겠죠. 박인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인환뿐만 아니라 박인환 그 세대의 젊은 모더니스트들, 김수영, 김경린 이런 사람 다 할 것 없이 다 생경한 일본식 한자 어투의 언어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박인환은 같은 세대의 시인들처럼 일본식 한자 어투가 굉장히 많은 시를 초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시대 자체가 아주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박인환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댄디즘을 추구했습니다. 주로 친구들과 또 예술가들과 명동에 모여서 친교를 했죠. 전쟁 이후에 폐허화된 곳에서 돈은 없어도 멋을 내고 치장을 하고 실직을 당해도 조니 워커 같은 양주를 마셔야 했던 당시로선 최고의 오락인 영화를 보지 않으면 백이 낼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이상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 속에서 술을 마시고 절망을 하다가 젊은 나이인 30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급사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시들이 대체로 한자 어투가 많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은 목마와 숙녀와 오늘 공부할 세월이 가면입니다. 그러면 이 두 시가 왜 박인환을 대표하는 명시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느냐? 지금까지 한자 어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말스러운 언어 감각을 재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시로 남아있고 대표작이 되는 겁니다.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은 지금의 세대가 읽어도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언어 감각을 나타냅니다. 그가 오래 살았다면 그런 시들을 계속 많이 썼을 텐데 30살의 나이에 아깝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또 이 세월이 가면은 명동에서 적극적으로 작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를 시로 남기고 노래로 불려주고 한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 극작가이면서 기자인, 언론인인 이전섭이가 적석에서 작곡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이것이 명동과 또 그리고 대학가 주변에 구전되어 오다가 1960년대 최양숙이라고 하는 샹송 가수가 부르고 1970년대에는 많은 통기타 가수들이 불려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대중가요가 만난 가장 행복하고 모범적인 텍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시가 처음에는 구전의 형태로 전해졌기 때문에 애초의 시 형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훗날 가수들이 부를 때마다 단어가 바뀌고 시 형태가 바뀌고 해서 어떤 것이 정본인지를 우리가 확정하기가 힘듭니다. 내용을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과거, 과거는 남는 것. 어떤 텍스트는 옛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이 헐기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건만 또 돼 있고 잊었지만 또 돼 있습니다.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뭐 이런 식으로 대단의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팽이하게 서여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그러한 시다. 세월이 가면과 관련해서 또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박인환 시인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월이 가면입니다. 헌책방에서 구입했는데요. 1982년에 나온 책입니다. 박인환 주변의 인물 10수명 사람들이 대부분 시인들입니다. 박인환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한 내용들입니다. 정언하고 한 내용들이에요. 이 책이 박인환 연구에서 가장 1차적인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거의 주변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이 명동에서 술 마시다가 갑자기 내가 적극적으로 떠오르는 시였다. 마지막 시였다. 그의 생에. 이렇게 다들 정언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양대 유성호 교수는 논문을 통해서 아니다. 철저하게 기획된 계산되고 기획된 그러한 시였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문헌적인 자료를 발굴한 모양입니다. 아직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진섭은 박인환의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세월이 가면을 작곡을 했는데요. 전문 작곡가가 아닙니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얼떨결에 적극적으로 작곡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기자로서 또 극작가, 주로 라디오 드라마 극작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 역시 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진섭은 박기원이라고 하는 같은 기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박기원은 기자이면서 또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해방 직후 숙명여전을 나온 분인데요. 1929년생이고요.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알려져 있는 소설은 아닙니다. 소설가는 아닙니다. 1983년에 수필집을 냈어요. 먼저 일찍이 떠나보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선 수필집인데 수필집 제목이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하는 내용의 수필집입니다. 이게 내가 또 살펴보니까요. 이것도 역시 인터넷 경매를 통해서 우연히 구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명동 어느 술집에서 만들어진 세월이 가면이 그날 박인환이 쓰고 남편이 작곡했다는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장난감 피아노로 음을 잡아서 다듬고 오손지에 이렇게 옮겼다. 그것이 1955년 봄의 일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으로 보아 그것이 가장 또 정확한 정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또 유성호 교수의 설과는 조금 다른 설이 되겠는데요. 기획설이 아니라 적흥설이 되겠는데요. 이건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월이 가면은 노래로서 지금까지도 많이 애창되고 있는 노래고 굉장히 내용이 낭만적이고 센티멘탈하고 또 그러면서 모던한 언어 감각으로 이루어진 노래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박인환이 요절하지 않았더라면 목마와 숙녀와 같은 시,
세월이 가면과 같은 노래시 등이 많이 창작되었으리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때이른 죽음이 아쉽게 합니다. 이진섭은 친구인 박인환을 그 기억하는 자리에서 이 책 속에 있습니다. 너무도 순수하고 너무도 제멋대로이고 너무도 자신을 학대하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다, 이런 내용의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박인환의 시 세월이 가면을 놓고 마치 대화를 나누듯이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서정시를 통해 수많은 생활 속 감정을 접하시면서 인생 공부를 하고자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